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오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제 김경록 고문님을 모시고 새로 책을 펴내셨는데 60년대생이 온다.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60년대생이 온다 이미 제목만으로도 많은 시청자분들께 호기심이 동할 것 같은 책인데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과연 60년대생이 온다는 어떤 책이고 과연 우리가 여기서 얻을 것은 무엇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아주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예. 그래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이제 책에 대한 아주 짧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경록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저는 이제 채권 운용을 오래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연구소에서도 은퇴 관련된 일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 특기라면은 이제 생애자산 관리, 그 다음에 인구 문제 이런 것들이 제 좀 주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60년대생이 온다라는 이제 제가 책을 최근에 썼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좀 초빙을 해주셔서 더 왔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책 제목이 예전에 이제 이런 비슷한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90년대생이 온다는 제목이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60년대생이 온다 이런 책이 좀 오히려 좀 뭐랄까 신선한 충격인데요. 그러면은 이 60년대생에 태어나신 분들의 삶의 특징을 세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90년대생이 온다 책이 한번 히트를 쳤었죠. 그때 이제 야 90년대생도 아니면서 어떻게 90년대생을 아느냐. 저 그 말을 보고 아 맞아 나는 그러면 60년대생이니까 60년대생 온다 책을 쓸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쓰게 됐고요. 60년대생을 세 줄로 요약한다. 일단 아주 가난할 때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은퇴를 하는 정말 세계에서 유일한 세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의 가장 중간이자 중심을 차지하면서 인구가 860만 명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러한 거대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고도 성장기와 민주화라는 공통된 어떤 문화적 코어를 가지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81년부터 졸업정원제라는 것이 생기면서 대학 정원을 30%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의 숫자가 조금 점프하듯이 많아지면서 여전히 대졸자의 비율은 낮긴 했지만 그전 세대에 비해서는 조금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86 세대, 586 세대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 팔자라는 것이 학번을 가르치거든요. 80년대 학번. 그 비로소 이제 대학교 학번을 붙이게 된 그 세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로서 그 연령대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한 연령대 인구면서 또 고도 성장기,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거쳤고 거기에 그 전 세대보다 거의 최초로 학력이 높아지고 식자층의 비율이 확실히 그렇습니다. 높아지기 시작한 그런 최초의 세대라는 예, 말씀이시죠? 예. 제가 수치로 예를 들어 든다면은 1960년생이 이제 태어날 때가 우리나라 1인당 GDP가 79달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퇴직할 때 이 사람들이 만 60 정도 되었을 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뭐 33,000달러 이 정도 되었거든요. 정말 극명하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를 일컬어서 정말 가장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고도 성장기를 젊을 때 보내고 퇴직할 때 선진국에서 퇴직을 한다. 그래서 세계 어느 세대들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 사람의 삶에서 후진국과 중진국과 선진국을 다 경험한 세대는 아마 이 세대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베이비 부모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숫자 면에서도 물론 많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베이비 부모가 55년부터 대략 지금 74년생까지 그냥 퉁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조금 빠지긴 한데요. 그렇게 보셔도 큰 무리가 없는데 55년에서 59년생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다음 60년에서 69년생 나누어지고 70년에서 74년생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5년, 10년, 5년 해서 전체 20년입니다. 그런데 55년에서 59년생과 70년에서 74년생은요, 워낙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여기는 이질적입니다. 그런데 60년대생은 이 10년이 상당히 동질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베이비 부모의 아주 중간이자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살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베이비 부모를 대표하는 그 연령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50년대생, 58년 개띠,
70년대생들이 아니다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수치면이나 문화적 경험 측면에서 본다면요, 이 60년대생들이 아마 대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치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를 대표한다면은 4749년생, 474849년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를 이야기하듯이요. 60년대생들이 이제 그런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5년 단위가 아니라 10년이지만 네. 본질적인 경험을 그렇습니다. 예, 그 배울 중에 것이네요. 이제 큰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도 성장 시기라는 이제 경제적 환경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라는 것. 재밌는 게 이제 튀니지에서 혁명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 이제 아랍 국가들로 퍼졌는데요. 그때 이제 인구학자들이 보면은 튀니지에서 왜 혁명이 그 당시 이렇게 퍼졌을까 할 때 그때 이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20대 비중이 많아졌을 때 그때 혁명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60년대생들이 86, 87 이때 민주화 운동을 혹은 민주화 혁명을 할 때가 20대였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60년대생들이 20대일 때 민주화라는 그런 이제 공통된 경험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문화적 동질성이 아마 꽤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뭐 586이니 하는 그 세대들이 그 중에서 이제 그 당시 그 움직임을 주도했던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아직 잘 경험이 네. 안 되시죠. 뭐 저는 어떤 이제 일이 있었나지요?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그렇죠. 일들이니까 뭔가 네. 그러니까 교과서로만 배우고 네. 뭐 체감은 솔직히 잘 안 나는데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네. 아니면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세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사실 너무 경우가 많지만 이런 분들 어떤 인생 이막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제 보내게 될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만나보면은, 야, 이게 촌에서 올라와서, 우리 속된 말로 촌놈이 올라와서 정말 출세했네. 돈을 저렇게 벌고 저렇게 됐구나. 서울에 올라와서 한마디로 출세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한마디로 입이 떡 벌어지게 이제 돈을 버는 사람 친구들도 꽤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 저 친구 앞으로 한 30년, 40년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천양기차로 양극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반응이 그 부자 세대 이야기 쓰는 건가요? 뭐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고요. 또 비슷한 연령대인 분들은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만큼 제가 이제 이걸 쓴 이유 중에 하나는 60년대생을 하나의 동질된 관점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퇴직을 앞두고 어떤 사람들은 넉넉하게 준비가 된 사람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고도 성장기를 이 사람들은 다 거쳤기 때문에 이 성장기의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은 부를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도 사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서 돈도 벌고 하면은 그게 이제 쑥쑥쑥 늘어날 수 있던 그런 시기였고요. 한편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IMF 외환위기라는 것을 97년, 98년에 맞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가면은 이제 코스닥도 폭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08년에 가면은 글로벌 금융위기도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완전히 시장이 신자유주의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전통 산업에서 IT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확 변하기 시작한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 좋은 흐름을 탄 사람들은 아주 괜찮았는데요. 이 흐름에서 소위 말해 이제 낙오를 한 사람들 그런 쪽의 그룹들은 이제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앵글을 하나로 볼 게 아니라요, 좀 양극화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퇴직 준비를 충분히 한 것 같기도 하고 느낌상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어렵다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도 그런 특징이 있긴 하겠지만은 특히 이제 60년대생 같은 경우는 그 스스로가 이룬 부는 다른 어떤 세대보다 60년대생이 큽니다. 그 부자 세대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는데 이 내에서 좀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60년대생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봤을 때 현대 사회에서 현대적인 의미로 이제 거의 최초로 이제 자산 형성을 이제 적극적으로 한 그런 최초의 세대라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정의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50년대 후반생이 있긴 하지만요. 워낙 숫자가 적은데 비해서 60년대생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게 앞으로의 우리가 비즈니스나 소비 시장을
어디에 포인트로 줘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도 그 관점이 아주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책에서 읽었던 표현 중에 이제 이분들이 이미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고 사실상 이제 초고령 사회 직전 이미 갔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초고령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그 적어 주셨는데 이분들이 그만큼 짧은 기간에 거의 이제 최빈국에서 선진국까지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민주화 산업화 그리고 이제 온갖 이제 경제적인 그런 글로벌 이벤트들 다 겪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주역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이제 일종의 응집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응집력이라는 것이 또 비슷한 문화적 경험을 한, 그래서 서로가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된 경험을 가졌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도 양극화가 됐지만은 총합적으로는 이제 부를 좀 이루는 세대니까 전체적으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에너지를 가진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0년대생의 특징은 그 사람들이 걸어온 과거를 본 것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초고령사의 주역이라는 것은 그 앵글을 미래로 돌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초고령사회라는 것이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때를 가르치는데 작년이 19%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내년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60년대생의 나이를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만으로 계산을 하면은 60년생이 63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9년생 이렇게 가면 돼요. 이게 이제 한 53세나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53세에서 63세까지 이제 10년 동안 쭉 걸쳐 있는데요. 자, 10년 지나면은 63세에서 73세죠. 또 10년 지나면은 73세에서 83세죠. 그렇게 본다면은 간단하게 50대, 60대, 70대. 지금은 50대를 지배하고 있고 10년 지나면은 60대를 지배하게 되고 또 10년 지나면은 70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초고령 사회라고 본다면요. 보통 보면은 5070이 그거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50대, 60대, 70대 옮겨가면서 860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이 5070의 초고령 사회를 전체 볼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이 5070인데요. 그쪽의 중심을 계속 앞으로도 최소 20년 동안은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에너지를 갖고 있는 60년대생들이 향후 최소 20년 동안은 액티브한 시장에서 그거를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충분히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주역이 될 건가는 이제 60년대생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런 필요 조건은 갖춘 것 같습니다.